안녕하세요. 2021년 산업분석 바이오 산업과 선행기술 연구 동향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하고 작성해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의 개요, 산업의 구조, 기술 동향, 산업의 전망, 산업의 준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산업의 개요와 산업의 구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개요입니다. 현재의 바이오 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개발의 차원 혹은 기술 활용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서부터 산업화되기까지 첨단의 복합적인 기술이 활용되며 인허가 등의 규제가 포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 성과가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의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참여하는 주체 역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도출된 연구 성과를 제품화 및 상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물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향하는 특성상 임계 규모 이상의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세계 시장의 진출이 중요하므로 세계 시장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능력과 함께 상업화 능력까지 동반되어야 하며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개발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는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의 R&D 비용은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 약 20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적은 투자 비용이라는 한계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과 계량 신약 개발, 바이오 위탁 생산인 CMO를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 동향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약 개발의 추세가 과거 전통의약품에서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유전자 기반 신약으로 넘어오는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기술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선행기술은 크게 바이오 의학 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바이오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 산업의 경우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수준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유망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은 바이오, 나노 및 전자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된 신시장으로 연구 개발 또는 생산 과정에서 이용해서 의료 및 기기를 제조 및 수입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바이오 센서, 체외 진단 키트, 바이오 센서나 마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단 키트나 바이오 칩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바이오 서비스 산업은 바이오 및 임상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체화된 유무형의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생물류 및 생물에 적용되는 상품의 취급, 보관, 배송과 관련된 서비스나 바이오 분석, 진단 키트, 연구 대행 서비스를 칭합니다.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점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임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우 2019년 1년간 국내 바이오 산업 부문 총 투자비가 2조 5,864억 원이며 분야별로 바이오 의학 산업이 1위, 2위가 바이오 화학, 4위가 바이오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실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시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7.9% 성장해서 2019년에는 4,502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달했으며 바이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 헬스케어가 1위, 농식품이 2위, 환경 및 산업공정이 3위, 그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과 기술 서비스 순으로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존슨앤존슨, 로슈, 에브비, 화이자, 노바티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의 구조에서는 이전 챕터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었던 글로벌 기업의 사업 상세,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사용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그 기업들의 사업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2021년 3월 기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 탑1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슨앤존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의 제약회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회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면역학과 감염성 질환, 신경과학, 종양학, 심혈관 및 신진대사의 의약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같은 항목이 매출 비중의 51.4%를 차지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지난 몇 년간 1위를 하고 있으며 세계 57개국에 250여 개에 달하는 지사 및 자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혈관 표적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임브루비카, 타이레놀, 니조랄, 리스테린, 지르텍 등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826억 달러였으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매출 규모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최소 100억 달러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로슈입니다. 로슈는 스위스의 제약회사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리톡산, 아바스틴, 허세틴을 비롯하여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리톡산은 로슈의 바이오의약품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바이오시밀러 등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림프종이나 고형암 등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을 포함한 강력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R&D에 99.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다양한 신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633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화이저입니다. 화이저는 1849년 설립되었으며 면역학, 염증학, 종양학, 심혈관계 질환, 백신 등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분자학, 생물학, 백신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를 통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4위에 위치해 있으며 매출액 또한 3위 안에 드는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규모가 큰 제약회사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히트를 친 약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와 공동으로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화이자의 주요 제품으로는 비아그라, 코비드-19 백신, 센트룸, 신경통약인 뉴론틴, 고지혈증 약인 리피토가 있습니다. 화이자의 매출 규모는 2021년 1분기에만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2% 급등했습니다. 에브비는 1888년도에 설립한 제약기업인 에버트로 시작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선두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C형간염, 신경과학, 면역학, 종양학, 만성신장질환과 같이 치료에 대한 요구가 큰 분야에서 좋은 임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에브비의 주요 제품으로는 휴미라주와 카리트라정이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1996년 설립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분야는 항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눈, 유전자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인터루킨 억제제인 코센틱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길레니아,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 백혈병 항암제인 타시그나가 있으며 이외에도 표적항암제, 청식 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노바티스의 경우에는 2020년 5,3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매출액은 2020년 486억 달러였습니다. 다음으로 머크는 미국의 제약회사로 의약품과 헬스케어로 유명합니다. 종양학, 감염성 질환, 백신 개발, 신전도, 코로나 백신 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경우 작년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에는 키트루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용 백신인 가다실, 항우울제인 레메론,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제 등이 있습니다. 머크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462억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480억 달러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중 SK바이오사이언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제품 및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백신 산업을 주력으로 두고 있으며 백신 산업에는 연구 이외에도 개발, 제조, 유통이 포함됩니다. 현재 백신 시장은 해외의 경우에는 제약업체 4개사가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몇 개의 업체가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입니다. 백신 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카, 2015년 메르스, 2017년 에볼라, 2019년 홍역, 2020년 코비드-19 등 전염병 발생 양상을 통해 수요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CMO 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예방용 백신 파이프라인과 신규 바이오 플랫폼 확대를 위해 R&D 투자 진행 및 인력 투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CMO 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많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는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글로벌 거점 백신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DMO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스카이셀 블루, 스카이조스터, 스카이 바리셀라, 앱스틸라가 있습니다. 스카이셀 블루는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인용으로는 국내 최초, 소아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세포 배양 독감 백신입니다. 자회사 구조를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은 연구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CMO 주력의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가 비슷해 보입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세노바이트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백신을 주력으로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SK바이오텍에서 납품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1,100억가량이며 이 중 86%가 CMO에 의한 매출입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31%에서 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 산업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은 안동에 위치한 공장만 있으며 생산 능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증가로 본관 등 신축 및 기존 시설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이며 R&PD 센터 신축, 백신 CMO 증설, 사노피 파스테르와 공동 개발 중인 폐렴 구균 백신의 임상 진행 경과에 따라 시설 개설 및 증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의약품 이외에도 글로벌 종합제약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화학합성의약품의 개발, 판매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의약품 개발 생산 사업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문 및 관계 자회사 구조를 보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에브리지아, 셀트리온 유럽 등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자회사의 주요 사업은 이 표와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제품별 매출 비중, 시장 점유율, 영업이익, 생산 공장별 생산 능력 및 위치, 연구 개발비는 최종 보고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산업의 특성은 국민 복지 증진과 직결, 고부가가치 차세대 산업,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 자원 및 수출 및 고용 기회의 창출 및 확대가 있으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생산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점유율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품 사업과 생활건강 사업 부문, 해외 사업 부문, 델타 사업 부문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으며 이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대행업체 전문업체 즉 CMO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800억가량입니다. 생산 공장별 생산 능력비 미치와 연구 개발비 표는 보고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이오 의약품 기술 리서치,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파트 기술 동향 부분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61기 전영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수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선행 연구 수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생산 및 공정 과정은 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후보 물질 및 스포주 개발, 그 다음으로는 배양 공정, 정제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제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초기 후보 물질 및 세포주 개발에서는 또 그 안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은 초기 후보 물질 개발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 개발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표적 물질과 각종 질환에 대한 항체 등 4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포주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특정 세포가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무한 증식 세포인 세포주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 공정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세포의 배양 공정 및 정제 공정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양 공정 단계입니다. 배양 공정 단계에서 첫 번째 진행 과정은 미디어 버퍼 준비인데요. 이때 미디어란 세포의 증식을 위한 영양분을 의미하며 버퍼는 액상 형태의 완충제이자 산도 조절제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 배양 과정을 거치는데요. 세포주는 해동을 거쳐 초기 1리터 미만의 플라스크 단계에서 최종 15,000리터 이상의 생산 바이오 리액터 단계까지 약 6주간의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의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단백질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양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제 공정 단계입니다. 이때 초기 정제 단계에서는 여러 단계의 크로마토그래피와 바이러스 여과를 통해 필요 단백질을 추출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정제 단계에서는 목표 단백질의 최종 농도를 맞추기 위한 농축 과정과 최종 주사제에 적합한 버퍼로의 치환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제 공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은 최종 여과인데요. 이때는 최종적으로 균을 제거하는 여과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최종 주사제에 적합한 버퍼와 단백질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완제 공정 단계입니다. 이때는 완제 의약품 충전 및 포장과 RABS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의약품 기술연구 현황인데요. 우선 위 화면에 보이는 표가 바이오의약품 총 지역별 승인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19년과 2020년 바이오의약품 현황을 살펴보자면 우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91건으로 2019년 대비 4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은 210건으로 2019년 대비 59.1% 늘어났으며 그중 항암제 관련 임상시험은
126건으로 2019년 대비 70.3%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바이오 의약품 기술 종류와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종류에는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고서, 잠시만요. 보고서 19페이지를 보시면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다른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전자 제조와 단백질 의약품 중 연구 개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특허 만료된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한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레미케이드의 특허가 유럽 주요국에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엠브렐, 리툭산, 휴미라 같은 바이오 신약도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약품에서는 셀트리온이 국내의 선두주자이며 램시마, 트룩시마, 퍼주마가 유럽 시장에서 시판되어 2018년에는 10%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휴미라와 엠브렐, 레미케이드의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임상시험이 진행이 많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결핍된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인체에 투입하는 의약품으로 치료용 유전자와 유전자 전달체인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치료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질병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상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원샷 테라피로 근본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이제 한계도 있겠죠?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효율적인 생산 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서 높은 약가를 형성하고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 그리고 인보사 사태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은 다음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 종종, 이종세포를 체외해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입니다. 그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국내에서는 2012년 이후 임상시험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상의 임상시험은 9건, 해외에서의 연구 및 상업 임상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줄기세포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국내 승인 제품이 다수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용화되기까지 대신 그에 맞게 한계가 있는데요. 실용화되기까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다단계의 개발 과정으로 기술의 실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여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골수 조혈모 세포 등 인체를 대상 소재로 하여 자원 확보가 어려우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은 다음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사업은 지난 2015년 그리고 2016년 지카, 2015년 메르스, 2017년 에볼라, 2019년 홍역,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발생 양상을 통해 수요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백신 사업에는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 제조, 유통 등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CMO 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3번으로 분리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신을 생산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유발하는 사스코비2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싱글 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통해 체내 ACE2 수용체에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이용하여 백신이 제작되게 됩니다. 먼저 각각 백신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mRNA를 체내세포로 전달합니다. mRNA를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매우 안전하고 강한 humoral immune response와 cellular immune response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NA라는 특성상 불안정하며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염증과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딜리버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은 뒤에 공정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럴 벡터 백신인데요.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스의 얀센이 있고 바이러스의 단백질 일부를 만들어 항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준비한 뒤 안정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끼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잠시만요. 세 번째 지금 백신 설명이 슬라이드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인 프로테인 베이스드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로 만드는 백신으로 스파이크 유전자를 곤충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끼워 넣은 후 바이러스가 곤충에게 감염되면 그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합성한 단백질 정제 뒤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을 추가해 백신으로 제작합니다. mRNA 백신의 생산 공정은 우선 첫 번째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을 하고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서 배양 후 스파이크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후 스파이크 설계도 격인 mRNA를 합성한 뒤 지질 나노 입자 합성 그리고 백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mRNA 백신의 경우에는 RNase에 의해서 주성분인 mRNA가 분해될 뿐만 아니라 지질성분의 LNP는 불안정해 극저온 보관이 필수입니다.
mRNA 백신의 생산 공정은 RNA 합성과 LNP 코팅이 핵심이 되는데요. LNP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기술은 포스폴리피드를 용매에 녹이고 증발시킵니다. 포스폴리피드를 가수분해하기 위해 버퍼를 첨가한 후 따뜻하게 하고 볼텍싱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항원을 첨가하여 멀티레이어 베스코스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또 이 용액을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프로세서로 처리하여 작은 유닛 레머 베스컬이 되도록 입자 크기를 줄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및 해외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 동향의 규모와 전망을 살펴보면 2017년 한국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37.9조 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서 2017년간 연평균 4.4%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이미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년 2조 6,002억 원으로 18년 2조 309억 원 대비 16.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12억 8,318만 달러로 이 중에서 55.7%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바이오시밀러로,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전체 수출액의 68.2%를 차지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산업 동향인데요. 그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제약 시장은 약 9,100달러 규모이며 이중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약 29%인 2,66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비중 역시 2012년 20%에서 2019년에는 29%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의 경우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5대 전략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규제 개혁,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력 육성 환경 정비, 경쟁 전역에서 파트너십 촉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바이오 정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게 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즌 유럽 프로그램으로 약 955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유망 의약품입니다. 향후 유망 의약품 역시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보고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들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품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의학적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이제 신체의 면역 기능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이고 유전자 치료제는 환자의 세포나 조직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경격, 조절하여 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개발 동향을 살펴보자면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8개, 그리고 국내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체 9개 승인 치료제 중에 4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7개의 면역 반문 억제제 계열의 면역항암제가 주요 국가에 허가되어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 연도별 추가로 시행된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13개의 유전자 치료제가 특정 국가에서 허가되어 시판되었습니다. 또한 유전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종양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개발인데요. 글로벌 신약 개발 시 이제 평균 1조 그리고 2조 원 상당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대학 및 연구소의 기초 연구 결과를 제약기업이 응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개발되는데요. 신물질이 아닌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학, 연구소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큰 반면 새로운 제조 방법에 의한 명의나 제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보다시피 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간의 교류는 바이오 약품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교 그리고 기업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 최근 R&D 투자 효율성의 하락으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R&D 투자 효율성 하락으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R&D 지출액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대형 제약기업들이 신약 한 개당 시판을 위해 드는 비용이 2010년 11.9억 달러에서 2018년 21.7억 달러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의약품 개발의 전 단계를 아웃소싱하는 가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최근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학계 및 CRO와의 제휴를 증가시키고 있으면 글로벌 CRO 시장은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연평균 12.8%로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국내 주요 대학들 역시 바이오 트렌드에 맞게 항암, 면역 억제, 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백신, 바이오 센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양대에서는 연구 개발 분야는 크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나노 조직 생체 재료 개발, 그리고 바이오 센서 개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생물정보학, 유전체학, 식물학, 바이러스 면역학, 암세포학, 분자질병학, 그리고 뇌과학으로 이 연구 개발 분야가 크게 나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단원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의약품의 산업의 전망과 준비를 맡게 된 61기 안바울입니다. 앞에서 산업의 구조와 동향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대해 발전 또는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의 발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첫 번째 발전 포인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과 진단키트 등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는 엄청난 R&D 자금이 투자되었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제약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또한 이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백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30년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팬데믹 사태로 인한 바이오 산업의 관심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으로 인한 R&D 투자의 회복과 임상 단계의 후보 물질, 치료제 등의 개발 가속화로 인해 매출액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발전 포인트는 고령화와 기술의 발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과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암, 당뇨, 류마티즘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의 난치성 및 퇴행성 질환의 치료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난치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항암용 백신 개발의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이 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발전 포인트는 바이오 시밀러, CMO, CDMO 등의 위탁 생산 시장의 성장입니다. 2026년에는 많은 블록버스터급의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시장 집중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 생산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 기업들은 CMO, CDMO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기울 것이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국내 기업이 세계 CMO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SK와 삼성을 비롯하여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내 의약 산업에 있어 발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리스크 포인트는 5년 이내의 단기적 관점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 EA 제약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글로벌 제약 산업의 성장률은 0.38%로 2016년에서 2024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필수 의약품을 제외한 비항암제 의약품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되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중단 및 규제 당국의 승인 지연 등으로 신규 의약품 R&D도 지연도 수용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포인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윤리와 법률 규제의 제약이 개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의약품으로서 규제기관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까다로우며 문화적 견해 차이로 사회윤리적 도덕적 관념이 연관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나 규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략 수립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 발전을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지만 정책적 지원을 했지만 현재까지 정책적 연속성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성과 달성이 미흡한 점을 보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 산업의 발전과 리스크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분야의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산업의 준비 파트를 발표하고 바이오 의학 산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 분야의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는 각 기업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만 넣어봤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로는 영업이 있겠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지역 단위 시장 영역에서 제품의 디테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한 판매 증대와 마켓 커버리지의 지속적 확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업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술 영업자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의학학 지식, 마케팅 지식, 제품 밸류체인 이해, 산업 트렌드 이해,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세일즈 스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무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술 영업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직무가 있겠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이제 신규 시장 개척, 시장 및 경쟁 제품 동향 파악, 제품 수출 및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및 도입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의학학 지식, 국내와 허가 규정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니고시에이션 스킬, 어학 능력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과 품질 관리 직무입니다. 제약만큼이나 경력과 자격을 많이 요구하는 편인데요. 품질 관리는 품질 시험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 확인, SOP 작성 및 관리, 밸리데이션, 그리고 시험 장비 관리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획, 생산 공정 관리, 생산성 향상을 실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직무 모두 제품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생물학, 그리고 생화학적 지식, 그리고 CGMP,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의 이해, 그리고 의학적 지식, 약사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생산 전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무는 연구개발 직무가 있겠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배양 정제 프로세스 개발, 바이오 의약품의 분석법 개발, 과제별 분석 시험 수행 및 표준화된 시험법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임상, 임상 단계의 혈청학적 분석법 구축이 있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 의학적 지식, 약사법의 이해, CGMP의 이해, 연구개발 기술 분석력, 그리고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직무는 임상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이제 개발 품목 관련 임상 전략 수립 및 국내외 임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시험 기관을 관리하고 규제 기관 및 벤더 코디네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의학학 지식, 그리고 통계학적 지식, 그리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의 준비 파트를 마무리 짓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